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금요일장의 하락을 만회하기로 하듯이 양시장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는 지수를 부양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도 리스크는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를 반영하기로 하듯이 방산 관련 기업도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트럼프의 발언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힘을 더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군사에 대한 지원 이야기,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위험에 대한 회피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각축전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주였죠.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시설을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뉴스가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공격의 목표로 나탄즈 핵물질 농축시설 등을 공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이요,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을 하면서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고 주말에도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기에 지금 전면전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G7 참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고 특히나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외교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군사적으로 좀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됐고요. 이로 인해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 계획이 이스라엘이 좀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지면서 중동 갈등이 점점 더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전쟁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전면전이 정말 장기화가 될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이러한 발언을 했을까요?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미국은 전쟁을 원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시각으로 좀 바라봤는데요. 가장 먼저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된다면 유가가 상승을 합니다. WTI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급등을 한 것만 보더라도 유가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특히나 세일혁명 이후에 미국이 최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유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에너지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트럼프의 정책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미국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무기 수출의 수혜를 받아온 역사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방산과 관련돼서 미국이 수혜를 받은 게 참 많았죠. 중동 전쟁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방산 산업의 성장 기회가 다시 한번 더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중동 전쟁을 미국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년 국방 예산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내년 국방 예산을 1,133억 달러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동의 전쟁이 이 증액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정치적으로 지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네 번째로는요, 중국의 견제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이 중국과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러한 전면전이 미국과 중국의 간접적인 전쟁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된다면 중국의 1대1로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중동까지 확전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쉽사리 중동 전쟁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좀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리포트가 나온 걸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게 위태로운 대치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긴장은 지속되지만 공습이 더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한 70%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란이 보복이 지금 여력이 제한되어 있고 굉장히 고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확전이 더욱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70달러 초중반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335만 배럴가량인데요. 공격을 해서 피해를 받을 때 150만 배럴이 지금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세계에서는 생산 능력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1,000만 배럴 넘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선물의 가격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은요. 전면전이 확장이 되고 해협을 봉쇄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폭격을 가하게 되면은 전면전이 격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국제 유가는 한 12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시아 시장 경제 전반적으로 충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유와 LNG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가 30%,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협이 봉쇄되게 됐을 때 이동 수단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또 아시아 국가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겠죠. 오일 쇼크급 위기까지도 좀 우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일어날 확률 한 20%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일어날 확률이 가장 낮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에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실현되게 된다면 유가가 60달러 초반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요. 중동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의 회복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강세가 어렵다는 데도 좀 이견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관세에 대한 우려, 리스크는 여전하고요. 글로벌 지표들의 실물 둔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지 추가적인 상승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한 달간 어떻게 전쟁 양상이 펼쳐질지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좀 전쟁이 지속되었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이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중동 사례 역시나 한 달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더 커질지 아니면은 지지부진하게 끝날지가 결정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전쟁이 더 진행되게 된다면 실물과 금융시장의 충격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긴 합니다만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떠한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 대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시죠. 국내 수혜주 지금 며칠 사이 강하게 상승한 것만 보더라도 뚜렷하게 나오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하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정유와 석유 관련 기업들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선박 운임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수송 관련된 페노션이나 HMM도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는 게 위성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력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수혜주 강하게 급등을 한 종목들 만약에 전쟁이 타결되게 된다면 끝나게 된다면 그러한 종목들은 강하게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면 이익 실현의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지속되게 된다면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새롭게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세워야 되겠죠. 특히나 내수 기반의 우량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도 시장을 보게 된다면 정부 정책으로 힘을 받는 그런 섹터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들어 올리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내수 기반의 우량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코멘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 나온 듯하고요. 만약에 리스크가 지속되게 된다
된다면 방산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은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더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ETF, 달러 ETF와 같이 안전자산에 대한 분배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등 시의 고려 포인트는요. 만약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이 길게 이어지지 않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끝날 시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성장주나 중소형주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환율 안정 시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이 한 달 동안 과연 중동의 전쟁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바라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말씀드린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정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알아보시죠.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주말 사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하루 만에 강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1% 넘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면 오늘 장 초반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현재는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고점 2,932포인트 터치 이후에 현재는 2,931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776포인트 오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개인만이 조금 담아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2,150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오전장에서는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는데 현재 소폭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890억 원 담아내고 있고 기관은 430억 원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매수 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향방은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1.5% 넘게 밀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SK하이닉스 4.8%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측에서 HBM4 일부를 공급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조선방산 흐름 강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시면 알테오젠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 알테오젠으로 확인되면서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2차 전지 오늘도 흐름 부진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1.6%대, 1.1%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HLB도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정유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국제유가 이 급등 계속해서 상방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석유 관련주들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흥구석유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25%대까지 확대를 했던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상승분 일부 반납을 하면서 1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18,570원 선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원전주들 역시나 강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도 기대감을 갖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원전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59,200원 터치 이후에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현재는 7.69%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헥토 파이낸셜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1%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에서 월마트 그리고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스테이블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에서 익스피디아 그룹이라던가 일부 항공사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고려한다라는 소식들까지 기대감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 21%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켓 네이커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해드렸던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말 사이 발언들 이렇게 보면요. 사실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 뭐 장기화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잡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외교적인 그런 이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해관계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1기 때 이란 핵 합의를 파기를 하면서 사실 이걸 제재를 다시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에 중동 방문할 때 특히나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대표 국가인데 이 시아파 대립하는 수니파의 대표 국가인 사우디, 카타르 이런 쪽을 방문을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습까지 하면서 지금 일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작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와 관련된 대립이 있었는데 원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수니파인데 그 안에 있는 하마스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좀 되게 추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있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격을 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하게 좀 쉽게 풀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왔는데 금요일장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오늘 보게 된다면 양시장도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뭐 외국인의 수급은 근데 또 이탈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뭐 내외적인 그런 정책적인 기대감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그동안 국내 증시는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 최근의 상승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때 빠진 거에 비하면은 또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은 국내 증시는 아직 많이 못 올랐다라는 점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경기 부양의 의지도 강하고 또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의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참석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시장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 가만히 보시면은 5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외국인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동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왜 하필 SK 하이닉스만 유독 강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지금 아마존과 울산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신고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4 일부 소량 납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또 삼성전자가 이를 만회할 만한 그런 게 아직 없는 상황인데 차별화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네, 뭐 사실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가 이겼다가 대세론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이제 굳건하게 입지를 다지고 굳히기. 싶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딱 갑자기 뜬 소식이 아니라 저는 미리 계획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이런 데이터 센터를 몇 조를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간에 결정하기엔 좀 그렇고 하필 좀 시점 자체가 대통령과의 그 만찬을 네. 대기업 총수분들의 만찬 이후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 주말에 나왔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하이닉스는 오르는 부분들이 HBM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지금 데이터 센터를 SK 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가져가려는 네. 모습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쟁 관련 이야기 좀 계속 하자면요. 방산주들이 신고가 돌파하고 있고 에너지 섹터의 흐름도 되게 좋습니다. 뭐 유가 이쪽도 있지만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거의 8%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시세가 제일 좋기도 한데요. 에너지 섹터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거는 기업들의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특히나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수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태양광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양쪽 다 보시면 좋은데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번 쉬었다가 올라오는 거고 원전은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종목군들은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기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그 중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 국내 정책과 좀 연결될 수 있는 태양광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신재생이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게 됐을 때 말씀처럼 호르무즈 해역이 봉쇄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전통적으로 뭐 우리가 주목하는 방산이라던가 에너지 말고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해운이라던가 뭐 정유 쪽일 수도 있겠는데 정유, 네. 근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서 당연히 정유주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익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공급망 우려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해운 쪽이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해역 뭐 제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BDI라든가 상하이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BDI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거기 아라비아만 쪽에서 거기 길을 막아버리면 사실 그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거기 석유 수출하는 국가들의 그런 밸류체인이 다 막혀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막아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운 쪽은 좀 제가 봤을 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좀 단기간에 기대감의 상승 나왔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BDI 지수랑 이제 상하이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엔 이 부분이 실적에 앞으로 그러니까 3, 4분기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페노션이라던가 HMM 둘 다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번엔 피해가 좀 우려되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네. 좀 피해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던 남북 경협주들. 왜냐하면 저게 북한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정학 리스크 부각되면은 북한도 여기서 동조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위험하니까 좀 피해가자 이런 회피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폭 자체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그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원래 이런 이슈가 없었다면 더 상승이 나올 거를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공주 말할 줄 알았거든요. 항공주는 괜찮아요. 미국에서도 항공주가 좀 강하게 하락을 했었고. 네, 안 그래도 네. 지금 인도에서 사고 난 것도 네. 있고 지금 사실은 국제유가 하락하면서 대한항공 주가가 올랐었는데 네, 네. 지금 반대로 됐죠. 국제유가 오르니까 지금 대한항공 빠지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항공주들은 당연히 이거를 피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가 꺾여서 내려갈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사이클이 하방으로 좀 열리는지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피해를 안 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빠르게 해소가 되면은 오히려 저렇게 빠진 부분들이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낙폭이 좀 과하게 단기적으로 나온 종목들 지금부터 좀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시장이 지금 약한 쪽은 한없이 약하고요. 네. 강한 쪽은 한없이 강합니다. 지금 원전주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방산 원전, 뭐 조방원이라고 불리는 쪽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는 쪽보다는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니면 낙폭과대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종목군들 따라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그 강한 종목군들이 너무 고점이어서 못 따라간다 하면은 후속주들 안에서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좀 하락할 때 계속 빠지다가 V자 반등을 기대하고 아니면 낙폭 과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접근하시다가 오히려 저점을 더 깨버리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보다 강하거나 힘이 좋은 섹터를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일까요? 뭐 지금 방산, 대표적으로 조선? 네. 지금 뭐 사실 뭐 조방원 계속 센데 네. 이제 뭐 원전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지금 다 갔거든요. 안 간 네.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신기계라고 이제 공기압축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과거에 우리나라 원전 신한울부터 시작해서 뭐 고리까지 다 납품했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한신기계는 시가총액도 지금 좀 1,000억대 부근이고 과거에 14,000원대에서 지금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기술이 좀 강한 모습 네. 보이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오늘 원전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는 강하고요. 근데 어쨌든 후속주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데이터 센터 이슈 나왔잖아요. 네. 결국에는 전력기기 아닐까. 특히나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거든요. 어느덧 안 본 와, 사이에 2배 네. 올랐어요. 거의 2달 동안. 네. 근데 지금 효성중공업이 저렇게 강한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효성중공업은 안에 건설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사에서 뭐 하냐면 물론 아파트도 짓지만 네. 이게 ESS 관련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ESS 관련된 사업을 과거부터 하고 있었고 네. 그와 관련된 뭐 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소라던가 이런 용기라던가 이런 걸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력기기주들 오르는데 효성중공업이 가장 강한 이유는 ESS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에 공장을 있고 반덤핑 광세에서 참 자유롭다는 점.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어느새 지금 신고가 영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저 종목들도 너무 많이 올랐다가 싶으면은 LS 일렉트릭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동해안에서 수도권 들어오는 HVDC 사업을 이미 계약을 한 상태고 그쪽에서 수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배전반과 관련된 사업
역시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배전반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세 개 다 좋지만 그 중에 하나 꼽자면은 LS 일렉트릭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는 종목, 가는 섹터를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네. 확실히 시장 분위기 트렌드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보면은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신고가 랠리 치면서 네.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딱 공교롭게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딱 돌파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오늘 나온 뉴스가 지금 변압기 미국 수출 네. 비중이 500%. 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분명히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게 매력 포인트? 그러면 전력기기 쪽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조 본부장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이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국제유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확산될 경우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에는 추가적인 위험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유가에 대한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WTI, 유럽의 브렌트유, 그리고 중동의 두바이유가 대표적인 국제유가 지표인데요. WTI는 미국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돼 오클라호마주 커싱에서 거래되고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에서 두바이유는 중동에서 생산되어 각 지역의 원유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간단히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유를 찾는 나라와 기업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원유가 남아돌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중동의 정세, 오펙의 생산량 조절,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 그리고 전 세계 경기 상황도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천연재해가 발생하면 원유 생산과 운송이 어려워져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죠. 국제유가는 우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은 물론 항공료, 운송비, 전기요금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결국 유가가 오르면 상품 생산과 물류 비용이 함께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제유가 흐름을 항상 주시하고 경우에 따라 금리 조정이나 비축유 방출 같은 대응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우리 일상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입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유나 해운 등의 업종인데요.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정유 기업들은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석유 수출 가격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가 오르면 해운 운임도 같이 상승하겠죠? 따라서 해운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 항공, 음식료 등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원가 부담이 커져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정보들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유가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이야기 더 덮고 가겠습니다.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 정유주, 가스주까지 동반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무력 충돌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는 뉴스 전해져 왔습니다. 무인 항공기가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 남부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는데 이로 인해서 천연가스 처리 시설 2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사우스 파르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 중 하나입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근처의 주요 석유 저장고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테헤란에 폭발물이 터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이 외신 보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가운데 JP모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주말 사이 WTI는 일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3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침입했을 때 이후로 최대 일간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최근 고점 77달러까지 높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7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세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흥구석유의 경우 현재 21%대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19,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원과 SK가스, 대성에너지와 같은 LPG 가스주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4에서 5%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의 경우에도 3%대 오름세 보이면서 2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변압기 관련주, 전력기기 관련주도 오늘 시세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글로벌 호황에 올라탔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슈퍼 랠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대형 변압기가 최근 3개월 연속으로 대미 수출 증가율에서 최상위권 품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달은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온 건데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금액이 3,296만 달러 기록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45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무려 540%의 급증세를 연출했고요.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세 자릿수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미주 지역 중심의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맞물려서 국내 기업의 수주 증가 잠재력이 여전히 높다고 했고요. 글로벌 전력 시장 호황의 수혜가 최소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2030년에는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2.3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계 IB에서도 국내 전력기기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을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요. 변압기 수급을 고려할 때 미국의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이 다른 산업보다 낮고 주가 역시 상승 여력을 지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시세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의 경우 현재 11%대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75만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룡전기도 오늘 11%대 동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렉트릭주, LS와 HD, 현대, 제일일렉트릭까지 모두 4에서 8%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 집값이 9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 속에 건설주의 빛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건설사들의 흐름이 특히 좋은데요. 교보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에서 최근에 모두 비중 확대 의견을 건설 업종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주요 건설사 매출이 내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반기에 예상되는 금리 인하와 내수 부양책도 투심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짚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주택 공급 확대 등 새 정부의 정책이 건설주의 실적에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도 정책 모멘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확대가 중소형 건설사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동시에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으로 대형 건설사 수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재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건설주도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DLENC와 현대건설, 대우건설까지 대형 건설사들의 흐름이 돋보입니다. 5에서 7%대까지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DLNC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51,8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서도 특수건설과 상지건설의 흐름 돋보이고 있고요. 2%대 동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세 곳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는데 오늘 또 SK증권이 목표 주가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3박자를 갖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난 5월에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이 21만 5천 명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 한한령이 지배를 했었던 2017년대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제주 드림타워 호텔 그리고 카지노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또 하반기에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연휴 휴가 등까지 더해지면서 아웃바운드 여행객도 함께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바운드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아웃바운드 여행객까지 반등하면서 수요가 또 늘면 3박자의 호황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에서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죠. 월별 드롭액과 매출액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월별 기준 매출액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고요. 역대 최대치의 매출액을 다시금 경신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여행주 시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롯데관광개발의 경우에는 7%대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4,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면세점 쪽 기업들도 오늘 굉장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가 9%대, JTC는 16%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나투어와 호텔신라도 오름세 연출하면서 여행 업종의 상승세에 보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봤고요.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원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삼성 SDS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엮이는 모습이고, 특히나 생성형 AI에 대한 사업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함께 좀 동반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회장을 임명하면서 최근에 삼성 SDS와 네이버의 협업이 있었다라는 점을 부각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17일 지니어스 법안의 본회의가 최종 17일 날 최종 표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함께 동반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엮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가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오늘 상승 이후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 이후의 흐름들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D 파마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지방간염 치료제가 미국 임상 이상에서 1차 평가 지표가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사실 여전히 좀 추세 상승 국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한가를 갔던 흐름들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의 메세라와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관련 모멘텀이 함께 동반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징주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종가에 베팅해 본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실까요? 네, 종가 베팅주로는 시노펙스 좀 보고 있고요. 최근 여행 투석 플랫폼인 힐렉서스와 사업 제휴를 체결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분 확보까지 했다는 점에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노펙스는 크게 혈액 투석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FPCB 쪽, 그다음 멤브레인 필터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멤브레인 필터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의 실적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멤브레인 필터와 관련해서 장마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좀 강하게 상승하는 특징들을 좀 보이곤 합니다. 최근 주가가 저점에서 거래량이 동반했고 현재 박스권 횡보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발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과 모멘텀 둘 다 체크해 보시면서 시노펙스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노펙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저 멀리 삼양식품도 보이고요. 신고가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방산주도 오늘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 포착해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웅진 골라주셨어요. 오늘 20% 가까이 뛰고 있는데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완료해서 이제 사명을 변경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웅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상한가를 소위 찍었다가 지금 좀 풀려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 이 프리드라이프 상조 시장 진출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일단 네.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 단점들을 좀 여러 가지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웅진 코웨이는 이제 지금 웅진 그룹이 아니죠. 이제 넷마블에 재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웅진이 종속으로 두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약간 책과 관련된 이제 웅진 싱크비, 북센 뭐 이런 플레이 도시 이런 쪽이 이제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99.77%를 거의 뭐 100%라고 봐도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얼마의 인수를 했냐면 총 인수금액 8,879억이 들었다라고요. 9천억이 좀 약간 안 들었었는데 이 프리드라이프 최근에 어떤 그 성장세와 매출, 그래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사실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닙니다. 그 프리드라이프가 1년에 한 1,000억 내외로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정체됐던 웅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성장을 하진 못하고 있었죠.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약간 플랫한 흐름만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시장에서 주가 흐름도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렸었는데 일단 이 상조업계 순위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프리드라이프가 실질적으로 좀 부동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좀 가장 좀 낯익은 이름일 것도 같은데 보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2위, 그 다음에 교원라이프가 3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조 시장 이제 웅진이 이제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하면서 왜 시장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냐 하면 상조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규모를 보면 그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상조시장 서비스 가입자가 지금 현재 통계마다 좀 약간 다르긴 한데 한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0만 명 정도가 지금 상조시장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선수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낸 돈이죠. 모아져 있는 그게 이제 9조 원대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인데 아무리 큰 시장이더라도 이게 성장을 안 하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어떤 사업이든지 성장하는 게 어떤 그래프를 보면 좋긴 하겠습니다. 말로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몇 년 동안 연 9%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웅진, 그다음에 뭐 코웨이도 자체적으로 상조 서비스 시장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웅진이 일단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이익이 많이 빠지는 이거 사실 금융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8천억 넘게 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할 때 돈이 어디에서 조달을 했느냐 거의 다 부채로 이제 빚을 한마디로 쉽게 해서 빚을 내서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웅진의 부채가 한 7,80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8,000억 정도를 추가로 어떤 그 부채로 삼았을 때 1조 원이 훨씬 넘어가는 부채인데 그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몇백억이 충분히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물론 프리드 라이프의 그 1년에 1,000억 내외 영업이익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일단 처음에 돈을 빌릴 때 이제 얼마 전에 SKC도 똑같은 방법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웅진 같은 경우도 인수하려고 자금 마련할 때 연구채로 상당히 좀 많이 어떤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연구채라는 것은 언제까지 갚아라가 없는 채권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자만 계속 주면은 언제까지 내가 이걸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없는 게 연구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연구채가 이자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웅진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워낙에 이 급성장하고 있는 그 상조 시장의 1위를 인수를 했는데 어떤 이자 비용은 조금 부담이 되지만 일단 그 프리드라이프의 실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이랑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안 움직이다가 이 상조에서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정말 큰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수급 보시면 파란색 선의 기관들이 지금 웅진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도 이제 사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순매수 기조였던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 사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실현을 굉장히 세게 했던 외국인 빨간색 선입니다. 오늘 소폭이나 뭐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 요인도 함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웅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이 종목도 오늘 잘 오릅니다. 8% 가까이 오르고 있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스 관련주 일찍 상승하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가 좀 오래 갈 것 같기도 해요. 사태가 네. 쉽게 진정되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포스코 인터 한때는 이 전기차 밸류 체인에 들어가서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움직임이 좀 있었었는데 오늘 움직임은 일단은 뭐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상사 관련돼서 이 그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뭐 원유라든가 이제 가스와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사가 이제 이런 기사가 한번 좀 나왔었죠. 포스코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기업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라고 했는데 포스코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도 성장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한 1% 중후반 정도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1몇 퍼센트 정도 좋아졌거든요. 한마디로 좀 선방했다. 요 정도만 볼 수 있는데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이 뭐 일단 시장 기대치에 대비해서 상당히 부합하는 좋은 실적이 좀 나와줬고 영업이익이 한 2,072억 정도 좀 나와줬죠. 일단 뭐 하는 일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신이 이제 대우 종합 상사다 보니까 이제 이 트레이딩과 관련돼서 무역과 관련돼서 상당히 뭐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어떤 뭐 에너지의 탐사라든가 개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이 물동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약간 지역별로 지정학적으로 좀 약간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루트들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상사주들이 관심을 받는 것은 그동안에 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계속된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가 좀 관건이 되겠죠. 그 부분 좀 잠깐 짚어보면 지금 포스코 인터가 가장 좀 뭐 기업들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종합상사 부분보다도 지금은 좀 에너지 부분 쪽에 힘을 주고 있는데 네. 워낙에 이제 매출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한 30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넥스 에너지라고 자체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그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 내년까지 한 6천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30조에서 6천억은 사실 큰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뭔가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 좋은 거죠. 일단 LNG 선을 자체적으로 한 척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LNG를 수입을 하려고 계약을 좀 했었죠. 110만 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약간 시장에서 어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가 가장 세게 오르려면 조건이 하나가 필요한데 뭐 그래서는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가스전을 공격을 하면 포스코 인터가 상한가를 갈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번지지 않았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 지금 이제 가장 큰 트렌드 주주 환원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주당 그 배당 금액 우리가 보통 DP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년에 1,150원, 그다음에 올해 2,100원, 내년에 2,60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인터 주주 환원율을 25%에서 50%로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거의 오른 게 없고 오늘 이제 그 상사 부분과 관련돼서 오르는 게 처음 오르는 거기 때문에 위쪽 방향 충분히 뭐 열어놔도 이제 전쟁이 좀 약간 잠잠해져도 충분히 오를 만한 재료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때는 외국인들 수급이 바닥에 좀 깔려 있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인터도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 수급이 지금 가장 좋습니다. 근데 기관 수급은 오히려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관 수급은 순매도 쪽으로 조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세하게 좀 나와 있지는 않은데 텍스트로 보면 지금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 쪽으로 어떤 수급 쪽의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주주 환원율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뭐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해주고 있고 또 상승 재료가 많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딱 한 종목 공략해 본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실까요? 저는 S&T 모티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풍산이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급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풍산의 주주분들이 가장 뭐 답답했던 부분들은 뭐 다른 게 아니겠죠. 방산인데 어떻게 방산주 올라갈 때 한 번도 안 올라가고 구리 가격만 추정을 하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은 크게 오르진 않는데 풍산이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S&T 모티브도 사실 방산이긴 합니다만은 뭐 방산 쪽의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죠. 하지만 방산주의 어떤 버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방산주의 버프를 거의 못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전기차 밸류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방산주 쪽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고 하는 느낌, 주가 흐름이 최근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T 모티브는 왜 방산인가요? 우리 S&T 모티브는 총입니다. 총. 일단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 중 총 만드는 기업이 S&T 모티브 하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방산주로서의 어떤 그 매출이 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방산주로서의 어떤 그 느낌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종목이라 오늘 흐름은 좀 뭐 전쟁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 어떤 그 전쟁 때문에 몰렸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못 올랐던 방산주들과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는 이런 부분들도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이 이제 84, 그 다음에 방산 쪽이 15% 내외 매출 비중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조 원 정도의 항상 1조 원이 좀 넘는 상회하는 실적을 좀 보여줬다가 작년에 좀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매출이 좀 나왔는데 올해 1조 원 쪽으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다시 좀 회복을 할 것으로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으로는 무엇을 만드는 기업이냐, 뭐 S&T 모티브, 약간 모터랑 좀 이름이 비슷하죠. 이 모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현대차 쪽에 상당히 좀 많은 매출 비중이 있고 가장 큰 매출 비중이 이제 GM 쪽인데 이런 부분들도 뭐 나름대로 GM이 이제 뭐 철수를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가 다 감소된 부분이라 이제 실적이 회복되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 가치 그 재고 차원에서 올해 이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1월 달이죠. 오르다가 말았어요.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 되겠죠. 올해만 하더라도 이 그 가격대를 저항선으로 받은 가격이 한 4번 정도 남았는데 5월 달에 돌파를 하고 지금은 그 가격대를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들 매수세가 뭐 굉장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기관 수급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은 약간은 좀 매도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이 32,350원이죠. 지금 현재 가격이 32,000원 전후는 일단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32,000원 전후는 큰 무리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서부터 한 5,000원 정도 위쪽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0원. 손절매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인이 되겠죠. 그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29,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모티브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방산 관련 모멘텀 이제 받아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시 구간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AI 소프트웨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 AI G3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죠. 이에 따라서 AI 컨트롤 타워는 누가 이끌 것이냐에 대해 시장도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네이버 출신 인물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같은 경우 그간 이 AI 주권을 강조했던 만큼 정부가 소버린 AI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오늘 네이버 출신 인물이 임명됨에 따라서 네이버 같은 경우 장중에 8%대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현재는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알체르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고요. 플리토, 한글과 컴퓨터, 호난 테크놀로지도 일제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증권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 100일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 대금도 10조 원을 육박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그간 넥스트레이드에 따라 확대에 따라서 이 거래 대금 확대가 실적에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증권주들 다시 한번 기대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권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 8%대 강세, 상상인증권, 한국금융지주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까지 일제히 오후장에서도 상승 탄력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스테이블 코인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월마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이 수수료를 수십억 달러 절감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 이 항공사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계속해서 기대감 모아가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 2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29%대 강세 흐름 이어갔다가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린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IT생 글로벌이나 핑거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 한국정보인증, 다넬 같은 경우도 2%에서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맥락 시간을 통해서는요, 이번 주에 진행될 FOMC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될까, 그리고 우리 시장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프리즘 투자자문의 혼춘욱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FOMC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물가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 어떻게 금리 결정을 내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점도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좀 많이 걱정됩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입장에서 미국 금리 인하해 주는 게 좀 좋은데 네. 뭐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라든가 더 나가서 미 연준의 이제 점도표가 중요하지만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에서 지난번 그 물가 상승률을 무려 한 2.7까지 올렸거든요. 그걸 좀 낮춰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미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림 혹시 가능하면 좀 보여주시고요. 네. 그냥 말로 일단 시작하자면 네.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빨간 선 금리가 저게 이제 뭐냐면 네. 향후 2년간 미국 정책 금리에 대한 기대값이다. 네, 왜냐하면 단기 금리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금리에 그냥 4% 정도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이 4.5인데 향후 2년 평균 금리가 4다라는 건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채권 시장은 보는 분위기. 네. 그러니까 내년에나 인하가 되고 인하해봐야 금리 인하가 별로 없지 않냐라는 네. 게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 선은 10년물 미국 국고금리인데 저건 지금 4.4, 4.5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 저금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미국 채권 싸다고 들어갈 텐데 지금 잘 안 사는. 왜냐하면 FOMC에서 쇼크가 생길 수 있다. 그때 보고 들어가자. 전부 다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거기다 올해는 또 이번 주는 20년짜리 만기가 있는데 네. 20년짜리 국채가 별로 인기가 없는 국채여가지고 금리 스파이크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는 일단 힘들어 보인다가 저 채권 시장 참가자들 속에 있는 속내가 아닌가. 저기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점도표도 올해 3번이었는데 한두 번 내지 한 번으로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걸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bp 한 2번 정도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긴 한데 7월까지는 금리 동결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금리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보고 계실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기 미국이 그 바그다드에 살고 있던 이제 민간인들 소개시키는 거 보고 네. 철수시키는 걸 네, 보고서 야 이거 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네. 싶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의한 그것도 초저공 네. 비행으로 가서 정말 그
이란의 그 군 장성을 떼몰살을 시키는 네. 걸 보고서 야, 이거 정말 이제 이란 입장에서 이대로 그냥 참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왜 그러냐면 그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던 차도르 시위 혹시 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차도를 쓰지 않은 여성들, 젊은 어린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특히 쿠르드족 17살 아가씨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 그 나라 자체가 지금 어떤 신정 국가이자 자신들이 옳다 이거 하나만으로 사는 나라인데 남한테 적고를 당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한다. 네.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복을 세게 해야 되는데 그 보복이 이제 여차하면 그렇게 참 나올 만한 보복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의 상승,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의 리스크들이 있다면 일단 유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은 적이 없다. 네. 예, 그래서 그림 혹시 가능한지 요거는 이제 국제 유가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데 무섭습니다. 예, 저렇게 많이 오르면 정말 얼마 전에 분명 50불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빨간 선이 뭐냐면 구리를 유가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구리는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의 이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이걸 유가로 나눈 비율이 저 빨간 선인데 저게 떨어진다라는 건 유가가 구리값보다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냐면 2006년, 7년, 그 다음에 2011년, 그리고 2018, 19년, 그리고 2022년 같은 시기들이 대표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원재재 가격이 우리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제품 가격보다 수입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부분 보시면 꺾여 있는 게 이제 보이는데요. 만일 이제 저 차트대로 만약 앞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저기는 지난달 말까지 데이터니까 아직 못 오른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선행성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면 유의해야 되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관찰은 필요하지만 일단 저는 낙관하지는 못하겠다. 지금까지 3천이 눈앞에 와 있고 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매력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유가 상승 앞에는 우리도 일단 힘은 좀 없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선 우리나라의 안정이 먼저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럼 경제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뭐 금리 인하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그 재정에 대해서 올해 연초부터 사실 추경 이야기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하려면 벌써 1, 2월부터 지금 벌써 이번이 한 2차 내지 3차 추경이 네. 진행됐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사실은 우리 통장에 아직 안 꽂혔잖아요. 맞아요. 이건 굉장히 좀 난감한 사태다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고 우리나라 정치권 그 경제정책 당국들이 좀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잘 번다고 해서 우리나라 올해 그 코스피 기업들 이익이 270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 잘 벌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가게나 기업들 특히 그 중소자영 상공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인데 이게 너무 지금 우리가 안 되니까 결국 한국은행이 총대를 매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국은행은 어떤 총대를 맬 것인가? 일단 환율이 요새 좀 안정됐으니까 그걸 각오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쪽의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중에 금리가 최소 2번, 2번요? 2번 내지는 3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는. 네. 저는 상당히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대 수혜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요? 증신도 안 갈까요? 주식시장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 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숏 커버링 말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 4월, 5월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많이 구축했잖아요. 네. 그리고 현물도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팔았습니다. 그거 팔았는데 갑자기 6월 초에 급등하니까 네. 숏 커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숏 커버 나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팔아놨던 걸 이제 되감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외국인들도 굉장히 다급하게 이제 사고 있는 중인데 오늘 벌써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네. 이런 것처럼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강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안정성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외국인이 충분히 한국을 사줄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이건 동의합니다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숏 커버를 넘어선 그림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파란 선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되겠는데 저 기준금리가 환율 안정될 때 보면 더 크게 한번 내려가는 시기들이 그러네요. 존재합니다. 네. 2020년에도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5, 16년에도 역시 환율의 급등세들이 안정되자마자 금리 인하가 아주 네. 탄력을 더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이 전형적으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서 지금 뭐 1,360원, 70원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은행은 충분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훨씬 벌어지고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원화의 어떤 그 강세, 그러니까 네. 환율이 떨어지는 걸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걸 막으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부동산이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경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방어해주기 위해 한국은행이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국인의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외국인이 그래도 5월, 6월 좀 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네. 4월에 워낙 많이 팔아서 네. 5월에 잠깐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기조가 바뀌었다고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6월은 아주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게 된 게 결국 매도 포지션의 청산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면 네. 미국 달러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이게 환차손이 그쵸. 발생을 하니까 네. 특히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거대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유발되는 시기에는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제 로테이션, 네. 글로벌 로테이션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추세적인 매수를 낙관하지 못하는 게 네. 미 연준이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이게 네, 같이 금리 인하해주면 그렇죠. 좋은데, 저 네. 빨간 선이 이제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네. 달러 가치가 2014, 15년에 저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 보면 외국인이 그렇게 한국 주식 사주다가도 중단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최근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돌아올 수는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연준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연준이 안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연준이 우리를 별로 도와줄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런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큰데 중동에서 지금 총소리가 나니까 이게 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우리 시장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고심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또 리스크 중동에서 이슈가 더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드를 잡고 가면 좋을까요? 예, 뭐 네.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바 한마디로 관세? 예, 뭐 관세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정말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신호가 좀 있으면 그게 이제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수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이렇게 힘이 센 이유는 펀더멘탈 대비 너무 저평가됐었다. 그래서 세계 최저 배당의 쥐꼬리 배당이잖아요. 그리고 뭐 금리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네. 그냥 1%대의 배당만 지급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주주 중시 경영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서는 해서 상법 개정뿐만 네. 아니라 배당 분리과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홀딩 컴퍼니들에 대한 대주주들의 이제 주식 이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그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있는 건데 이런 제도들이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에 있어서 본다면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 바뀌어 왔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달라지는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경제가 달라지고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들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건 안 바뀌건 상관없이 전부 침재버렸던 게 한국의 현실이었다라면 이번 정부에서 좀 그런 태도들이 달라지는 주주 중 1,500만 우리 소액 주주들을 위한 그런 정부 정책들이 달라진다라면 저는 충분히 3,000을 넘어서는 건 물론이고 거기서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 웬만한 충격이 오더라도 주가가 폭락할 때 우리는 증자를 때리잖아요. 근데 딴 나라는 선진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해주고 우리들 주주들을 위해서 도움 준다 그러면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 기쁨, 그 환호성은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처럼 네, 주주 중심 소액 주주도 좀 챙겨주는 네, 그러한 증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반기에 어떠한 산업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장세가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다 보니까 지금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심도 좀 깊으실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밸류업 되면 저 PBR 종목이 최고입니다. 주당 순자 그런 거죠. 예, 주당 순자산 가치는 네. 굉장히 큰 데 비해서 그 주가는 아주 낮게 형성되는 게 금융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금융주들이 최근에 좋았던 건데 이제 문제가 오늘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대출 쪼여라. 그게 관치가 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치 없는 상황에서는 금융주가 좋은데 관치가 강한 상황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미워도 슬퍼도 조선주다. 왜 유가가 오를 때 조선주가 나쁠 수가 없고 최근에 컨테이너 성과까지 오르는 걸 본다라면 역시 시장의 지난 1년 동안의 주도주처럼 조선주가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주에 대해서 아직 불꽃이 꺼지지 않는 다양한 긍정적인 신호가 많습니다. 주목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소액 주주를 위한 그런 정책이 계속 펼쳐진다면 코스피 3,000도 무리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확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는 과거 가격 흐름보다는 경기지표, 금리, 착공실적 같은 거시경제나 정책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 기대심리 충격 발생 후 7, 8개월 뒤 실제 집값이 최대 0.43% 오르고 약 4개월 후에는 가계대출도 크게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기대 심리에 금리와 함께 스트레스 DSR 시행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첫 해외 순방에 나선다. 첫날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뒤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초청되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며 관련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17일에는 확대 세션이 열리며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인공지능과 에너지 영해를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등 G7 국가와의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통상 문제 등 현안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에 기여할 실용 외교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최영지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중동 리스크 불구하고 장중에 양대 지수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주말에 무슨 일 있었나요? 네, 지금 지수만 보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게요. 네, 그렇게 나오는 상황들이고 주말에 저희가 되게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중동의 역사부터 종교의 역사까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싸우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월요일장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만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장의 상승이 대외적인 부분 쪽에서 그러니까 즉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경기가 막 좋아지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수출 호조와 함께 움직였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체 모멘텀이 더 크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영향 없이 다 이제 끝나느냐? 일단 뭐 여진이 남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공격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도 중단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뉘앙스다 보니까 일단은 좀 맞대응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어떤 관점 쪽에서 이제 유가를 제일 잘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유가가 이제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 좀 봉쇄를 하거나 그런 쪽에서 좀 약간 이를 좀 더 자극하겠다라는 의도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일단 지금 뭐 이스라엘 배후에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쳐줬던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을 시킨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추가로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이를 또 상당히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확전은 뭐 물론 몇 차례 또 공격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더 확전되는 쪽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바탕은 국내 모멘텀이다라고 봤을 때 유동성과 정부 정책, 특히 이제 기업들 밸류업과 관련된 쪽들 이상이 없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정부 정책 수혜라든가 그리고 또 시장에서 계속 또 강한 섹터죠. 뭐 증권 지주사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된 섹터, 조선까지 어떤 기존 주도 섹터는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방사는 좀 먼저 튀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제외한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큰 부담은 없다는 쪽으로 이제 조정시 매수는 계속 하려고 하는데 또 변수가 나오게 되면 또 고민을 하겠지만은 여전히 시장 흐름은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모멘텀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해 보셨을까요? 네, 예상했던 것처럼 중동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변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체는 사실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국가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리스크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봤고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보다는 증시 모멘텀에 주목하는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달 들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27조 9천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전달과 대비를 했을 때 무려 36%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 대금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금이 그만큼 많이 유입이 됐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단단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는 단기 조정이 나왔다가 또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도 단단한 상승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긍정적이게 나오면서 경제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의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봅니다. 100 미만일 경우에는 위축 국면, 100 이상일 경우에는 확장 국면인데 아쉽게도 100 미만이긴 하지만 이번에 전달과 대비를 했을 때 8.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60.5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관세 협상이 예상보다 원활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또 다음 달에 있을 관세 유예 이슈가 또 지나고 나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게 AI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됐잖아요. 특히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AI 수석을 탄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하정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이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5년간 민간 10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GPU 5만 개 확보와 그 외에도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도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퓨리오사 AI뿐만 아니라 뭐 리벨리온이라든가 디벡스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과 관련된 종목들과 같이 움직여 줄 걸로 전망이 됩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저평가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또 금리 인하 시점에서 잡을 만한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하반기까지도 AI가 좀 주도하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인 모멘텀이 역시나 유지되고 있고 기존의 주도 섹터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섹터까지 골고루 좋은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이런 흐름 이어질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2,947포인트까지 장중에 올라간 바 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1.78%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940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777포인트까지 역시나 고점 높여가는 모습이었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더 받았습니다. 전일 대비 8포인트 오르면서 717.0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2%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 개인이 매수 주체로 나서줬습니다. 기관은 시간이 갈수록 순매수폭을 더 넓혀가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2,300억 원 이상 현재 구간에서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포착이 됐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 포착됩니다. 반면에 개인은 1,500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6월 16일 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양시장 강한 상승부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1.8%가량 빠짐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의 흐름도 괜찮았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5% 이상 강한 상승률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요. LRG 렉선 5%, 두산 5%, 하나솔루션도 2.9%가량 상승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9%, 현대로템 6%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원전 관련 기업들 힘이 굉장히 좋았고요. 방산 관련 기업들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오늘도 이어졌고요.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지주사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역시나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술,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소비자 내구재 완성차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좀 주목하셨던 부분이 인터넷 대표주들일 듯합니다. 네이버가 결국에는 4% 이상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감했고 카카오도 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인터넷 대표주들을 향한 매수세도 연일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삼양사 같은 경우에도 6%가량의 오름세, 삼성물산도 3.8%가량 상승하면서 지주사들을 향한 매수세도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함께 살펴보자면 코스닥도 오늘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알테오제는 5%가량 강한 상승 나오면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지수를 좀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금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는 조금 아쉽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삼성과 그리고 SK가 엇갈린 가운데 소보장 관련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소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시원한 상승불을 켠 그러한 종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게임주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난 거래일에 중국 텐센트의 인수 관련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 나왔던 넥슨 게임즈가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 나오면서 무려 5%가량 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 2%가량 상승하면서 엔터주들의 흐름도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오늘 지수 3단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 종가로 올수록 흐름이 점점 더 좋았습니다. 1.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2,946선, 이제 정말 3,000포인트가 코앞으로 다가온 게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가량 오르면서 777포인트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이요. 오늘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매도의 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엔 3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기관도 금융 투자 중심의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개인만 3거래일 만에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코스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오늘 결국에는 상 막판까지 회복을 못 해줬습니다. 1.8%가량 빠졌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막판에 좀 힘을 내주면서 5% 이상의 강한 상승,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 HBM4에 대한 납품을 소량이지만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시세를 강력하게 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6%, 방산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받으면서 또다시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소폭입니다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네, 현대차 오늘 힘내줬고요.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5%가량 강한 상승 나오면서 조선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주사 긍정적인 모멘텀 부각받고 있는 가운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1.7%가량 오름세 이어갔고요. 완성차 기업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힘을 정말 강하게 내줬고요. 2위부터 4위까지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초가 대비에는 낙폭을 만회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2차 전지 약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파마 리서치 오늘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시가총액 6위까지 성큼 올라섰고요. 휴젤 같은 경우 3%, 그리고 펩트론도 0.7%, 리가켄바이오도 5%가량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ADC 제형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괜찮았고, 그리고 미용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장 막판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우리 시장이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환율은 또 어떠한 움직임 보여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1원 내린 1,363.4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대체로 위안화 강세와 동조되며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며 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달러 환율도 1,368원 수준에서 개장 후 1,360원 중반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오전 중 중국의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며 시장 예상치인 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소화했습니다. 장중 한때 1,360원 부근까지 하락한 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 영향에 소폭 반등해 현재는 1,360원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중동 리스크보다는 중국의 위안화 강세 영향을 오늘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환율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일반적으로는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반대로 위험자산인 원화는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다만 현재 기조적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중동 지역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하에서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둘째는 이란의 핵시설 제거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봉쇄가 된다면 유가와 달러는 동반 급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해군 함정이 이미 지난 13일부터 중동 지역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만큼 이란이 쉽게 봉쇄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이란의 핵시설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이 공습을 단행한 건 나탄즈 시설이지만 이와 다른 포르도 시설에서 보유한 우라늄 농축 재고를 활용하면 실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해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군 군사력과 포탄 장비가 활용되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를 보면 직접 개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배제하면 여전히 약달러 기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환율과 관련돼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중국과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 증시 흐름 괜찮게 흘러갔는데 내일은 또 어떤 흐름 보일까요? 계속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내일장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또 하나의 섹터가 강한 모습들 쪽으로 하나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소비 섹터 쪽에서 내수의 보강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 이쪽들도 한번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170만 명입니다. 5월 달은 더 늘어났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본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서울 시내에 외국인들 무지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관광 가이드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영어가 출동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성수기 시즌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외국인들 관광객들은 와서 한국에서 쓰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내수로 잡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수와 관련된 쪽들도 계속 좀 변화가 들어온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한국의 소비 심리도 어느덧 101.8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때 80대까지 뚝 떨어졌던 계엄 사태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거의 이제 6개월, 7개월 만에 일단 돌아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휴가 시즌이죠. 네. 게다가 10월 달에 연휴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직장인분들의 어떤 노고를 생각을 하면서 네. 그때는 다들 나가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그와 관련된 또 내수 관련된 또 여행 관련된 모멘텀들도 상당히 크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섹터들 물론 고점은 돌파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면세점이나 특히 호텔 지금 서울에 호텔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급이 되는 호텔들 같은 경우는 모자란다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 그리고 또 카지노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임용기기, 화장품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의류 쪽도 의외로 좀 요즘에 뜨는 브랜드 쪽들은 주가가 지금 벌써 신고가를 다 돌파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쪽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의 변화들을 맞춰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하는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우리가 나가는 여행객도 더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영주 전문가께서는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보다는 글로벌 일정 쪽에 조금 더 수점을 두고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5일에서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여부와 함께 그와 관련해서도 뭐 북한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좀 순환이 나오는 모습도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이 관련된 테마가 올라갔던 만큼 이 관련된 테마들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G7에서는 구속력이 있는 법적 결정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책 방향성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안보라던가 혹은 뭐 반도체, AI
AI,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섹터들에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큰 이슈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오죠. 지금 상황에서는 동결이 유력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또 점도표 쪽에 주시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점도표 또한 중간값이 변하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9월부터 0.25%포인트씩 인하를 해서 연말까지 2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9월부터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세 부과 이후에 시차가 반영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차를 따져봤을 때 9월부터 인하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하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미국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상승하는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도 이 기술주와 관련된 종목들, 뭐 AI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빅테크 주도 하에 성장주들이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금리 인하 국면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AI라든가 헬스케어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 들어 네이버도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전용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신설을 했고요. AI 기업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또 AI 관련된 종목들과 또 네이버 카카오 계열사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목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기업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성장주들도 꾸준히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관련해서 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글로벌 이벤트가 꽤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 플로우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할까요?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김민수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보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쪽들 잘 지켜보자는 쪽에서 종목 중에 하나 핑거, 예, 이거를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번 주는 계속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비가 되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또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국내 인터넷 뱅킹 핀테크 플랫폼 쪽에서 한 20년 동안 축적된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업체, 오늘 보니까 대기업 계열의 시스템 통합업체들 뭐 20%씩 막 올라가고 하는데, 핑거는 좀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장 수혜주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STO 솔루션 쪽들도 강점을 갖고 있고, 게다가 거기다가 미들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예, 얼만큼 보유량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파악하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TO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이 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최근에 아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했죠. 예, 그런 모습들과 함께 또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보겠다라는 쪽에서 눌림 목적은 계속 공략해봐도 되겠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이 1,000억대 초반대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측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트렌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지금 눌림목 관점 쪽에서 대응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길게 봐서 이제 월봉상에서 나오는 변화, 즉 직전 고점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17,000원대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변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2,5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핑거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STO 관련 모멘텀이 불어올 때 강하게 슈팅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었고요. 목표가 17,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주 전문가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안국약품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안국약품의 경우에는 호흡기 용제라던가 소화기계와 관련된 치료제를 만들고 이제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GL팜텍과 함께 GL이부토 크림 5%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안국약품은 피부 질환 외용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루파핀정이라고 해서 두드러기랑 가려움증 치료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성장세가 지속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국약품은 4년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성장
성장성에 있어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7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1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4년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 대비 90% 넘게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는 3천억 원대의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려동물 시장 쪽으로도 진출을 해서 신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국약품의 경우에는 지금 관점에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60선 부근까지는 매물이 열려 있긴 하지만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5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전저점 구간이 6,200원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국약품도 내일장 공략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일장 시장 한마디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뭐 별거 없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전략들이 맞는데 올라오니까 또 이런 얘기들이네요. 예, 아닙니다. 계속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내 모멘텀이 강하다. 그런 쪽으로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은요? 변동성은 순간이고 시장 흐름은 지속된다. 저도 동일한 의견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매물 소화 과정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지만 방향성은 여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망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인사이트 얻어가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